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지금 교육복지 안전망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안전망의 운영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와 또 세 분의 공동 연구진께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교육복지 안전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이고,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고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길고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교육복지 안전망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교육취약 학생들한테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지원 체계입니다. 언제나 교육취약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늘 필요했었죠. 그리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선생님들?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학교마저 문을 닫았을 때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하는, 모두가 다 힘들었지만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대상은 더 취약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받았던 기본적인 지원마저 벽에 부딪혔을 때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적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자. 그러려면 교육청 단위에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에야 시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모든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안전망이 도입이 된 건 23년도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오히려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에는 존재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개선 보완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발전 방안을 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안전망 운영의 성과를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에 대한 평가 모형을 마련을 해야 했고요. 그에 따른 평가와 그리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필요성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추진하는 절차는 제가 세 번째 발표를 하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앞선 두 과제도 사실 성과, 특정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이고, 저희 세 연구 다 CIPP라는 성과 평가 모형을 활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아이템은 다르지만 추진 절차는 좀 비슷합니다.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을 하는데 전문가들 델파이 조사를 거쳐서 평가 항목과 또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문조사, 저는 면담조사도 또 수행을 하고 문헌 분석까지도 같이 했는데, 다양한 자료와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운영 성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CIPP 모형을 굳이 앞서서도 좀 파악하시면서 도대체 평가지표가 몇 개야?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부분의 평가지표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건 구석구석 영역에 대한 상황, 그리고 투입, 과정, 그 다음에 산출,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맨 마지막 부분 결과 파트만 성과로 이야기를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어떤 정책은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자원이 투입됐는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평가 모형을 활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 안전망을 주제로 연구는 진행이 됐지만, 교육복지 안전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리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
거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다 너무 길고 너무 비슷하죠.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다 연속성,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가장 전통적인 교육복지 사업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교육 취약 학생들에게 굉장히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학교가 이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117개 사업학교, 연계학교 173교, 경기도에 2,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사실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학교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복지 지원이 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학교도 너무나 적고 그러나 그런 학교에도 당연히 교육 취약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육복지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는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만들어졌고요. 요 용어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법안까지 통과가 되어서 학교 현장에 이제 또 금방 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지금은 시범 학교 또 시범 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도 교육복지 사업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전달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들을 좀 통합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학교나 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사회까지도 연계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고려하여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안전망과는 연장선 속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과 또 지역사회와 다 연결하는 그 고리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또 중요한 것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학생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정책이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경기도 교육복지 안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안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 5개 시범청에서 시작을 했고요. 22년에 11개, 그리고 23년 10월에야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내용이나 운영 성숙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복지 안전망의 대상 학교와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비율은 워낙 높고 그 워낙 높은 것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복지 안전망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역설하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복지 안전망의 주요 사업은 이 부분은 이름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듯이 안전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내외부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게 학생에게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통합 사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애써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지원되느냐, 학습에 대한 부분, 일상생활, 또 의료 지원, 관계 증진, 상담,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분류는 해놨지만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들을 준비하고 그와 관련된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초점입니다. 교육 지원청별로 지금 제가 몇 개의 지원청의 예를 들어놨는데 각각의 영역별 지원 횟수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청별로 더 초점을 두는 지원 영역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상황과 지역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형편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교육복지 안전망의 가장 큰 특색은 외부, 우리가 예상하듯이 지역사회 외부의 뭐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교육지원청 내부에도 사실은 협력해야 할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들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공급자 중심으로 그냥 부서 중심으로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센터라든지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센터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공식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예산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런데 이 역할을 또 교육복지 안전망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담당 조직과 인력이 확충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교육복지 조정자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청의 모든 청의 교육복지 안전망이 도입이 되면서 사회복지직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또 새로운 직종을 또 선발을 하여서 현재는 총 31분의 어떤 지원청은 2분이시고 어떤 지원청은 1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원이나 뭐 이런 곳은 엄청 넓잖아요. 학교도 너무 많고. 그런데 1분이 이 모든 역할들을 또 2분이 이 모든 역할들을 하기에는 사실은 지역의 상황, 지원청 상황에 따라 굉장히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 성과 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CIPP 모형은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도 이러한 영역별로 평가 모형을 만들었고요. 4개 영역에 8개 평가 항목에 33개 평가 지표를 도출하여서 각각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을 했습니다. 상황평가, 투입평가, 그리고 과정평가, 산출평가에 어떤 항목들, 어떤 지표들을 도출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받으신 자료집 저희 연차 보고서에 62쪽에 이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안에 표에 싹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지표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의 계획서와 평가서를 문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업 담당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 또 중요한 연계 협력 기관의 담당자들을 면담 조사한 내용을 분석을 했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직원들 교육복지 안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상황평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사업의 목적에 대한 또 필요성에 대한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워낙 연차가 다 운영하는 연차가 많이 차이가 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이나 운영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높은 이해와 동의 수준이 있었다. 그런데 한계로는 지역에 맞는 교육복지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하는 정도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육복지 안전망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 규모에 따른 홍보 전략을 좀 달리해야 한다. 무조건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투입은 이 안전망 운영을 위해서 물적, 인적, 기관 자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산 관련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적절하게 편성했고 일관된 기준으로 집행을 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도 그래도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계로는 기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또 법적인 근거가 되게 불명확하다.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법률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정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체계, 또 역량 강화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과입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 내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아서 소통이 어렵다든지 그리고 모임 횟수, 협의회 횟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평가인데요. 결과는 이게 얼마나 정책 목표에 부합했는가부터 시작해서 대상자별 만족도, 또 영향평가 등입니다. 일단 대상자별 만족도를 봤을 때 물품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교육복지 안전망 통해서 봤을 때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학업과 뭐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 그리고 교육복지 증진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이 학교와 연계하여서 학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복지 안전망을 통해서 기대했던 효과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학교 교직원의 한 70% 이상,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90% 이상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나 간략하게 지금 성과 평가를 요약을 해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안전망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경기도의 정말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여러 물적, 인적 한계로 인해서 5%밖에 안 되는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교육복지 안전망은 정말 모든 학생들, 그래서 교육복지 권리조차도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쥐어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게 첫 번째 방향이고, 학생 중심의, 그러니까 공급자가 아닌 분절적인 공급자들이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당연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학생 삶의 총체적인 영역, 그러니까 학습, 심리정서, 문화, 복지가 한 학생에게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된 그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지속 가능함의 다른 말은 예측 가능한 제도로서의 기반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적 기반과 담당 부서 및 조직, 그리고 전문 인력 배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와 내용은 더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